반갑습니다, 어머님. 저는 그냥 여기 안성고등학교에서 국어 가르치고 있는 교사고요. 사실 뭐 경력이라고 해도 보잘것도 없고 책도 지금 쓰고 있지 저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 좋은 교사 배움찬찬히 연구 모임에서 지금 활동을 했었고요. 이 좋은 교사가 뭐냐면 기독교사 단체예요. 전국 모임 단체인데 거기서 이제 학습 부지나 연구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초등이랑 중고등이랑 사실은 달라요, 느낌이. 그래서 이제 무기력적으로 저는 와서 뇌과학을 좀 공부를 했는데 그게 한 12년, 13년 전이에요. 그리고 나서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못하다가 이제 다시 공부를 하고 제가 우선은 그 뇌과학을 실시하면서 조금 변화하면서 여기에 이 학교에서 학습 컨설팅을 다시 해보자. 네. 그래서 사실은 이 학교에서 예산을 받아서 학습 컨설팅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고 있고 성과가 있고 또 딴 학교 다니면서 그 성과를 나누기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머님. 저 뒤로 들어오시네요. 예측 불가인데? 아닙니다. 죄송해요. 뒤를 뚫고 와주셨는데 뭐가 죄송해요. 여기 어디서든 좋습니다. 뒤에 몇 장 놓을까요? 네. 제가 오늘 사실은 학습과학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뇌과학입니다. 근데 뇌과학이란 어감이 사실은 뇌교육이란 용어가 따로 있어요. 뇌교육은 사실은 명상 쪽이나 그쪽이기 때문에 약간 경계를 두기 위해서 뇌과학이 아니라 학습과학이라고 우선은 명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시작하실 거죠? 시작했어요, 예. 잘하셨습니다. 네네. 예. 아니, 굉장한 모시기 힘드신 분인데 저희 학교에 계셔서 그렇다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다른 학교에서도 막 모셔가는 분이시거든요. 박수로 한번. 중간에 하니까 더 배로 민망하고 좋습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도 괜찮아요. 예, 아무튼 근데 제가 이제 이게 진심인데 가르치는 보람과 발전하는 기쁨이 있는 안성고등학교라고 밑에 넣었는데 이거 진심이에요. 저는 이 학교가 너무 좋아요. 저는 평고 출신이고요. 공부 잘하는 학교에도 있어보고 뭐 평중에도 있어보고 여러 학교 있어봤지만 사실은 안성고등학교 아이들이 지능이 절대 낮지 않습니다. 지능도 괜찮고 정말요. 지능도 정말 좋고 한데 문제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학습 성과가 안 나타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학습 컨설팅 하면서 만지고 같이 생각해보고 초인지를 갖추게 하면서 애들이 스스로 학습이 변하는 거 보니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뭐 사실은 지난 여름방학에 저 하루 쉬었거든요. 네, 너무 컨설팅 하면서 계속 나오기도 하고 자료도 준비하고 했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래서 애들도 그리고 성장하는 정말로 기쁨이 있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페이지인데요. 책자이기도 하고 뭐 메모지기도 하고 그냥 여러 가지 적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 다시 인사를 드리면요. 저는 학습과 교육 실천가라고 저를 부릅니다. 김동희라고 하는데 제가 교육 실천가 하니까 좀 낯설죠. 그런데 그리고 또 뭔가 잘난 듯한 느낌도 들고 잘난 척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그러는데 사실은 어머님 아버님들도 교육 실천가시죠. 저보다 경력이 더 오래된, 그죠? 자녀분들이 17년 18년이 됐으니까 어감이 좀 그렇네요. 근데 그래서 앞에 어머님 아버님 성함을 쓰시라고 자리를 비워줬습니다. 저만 실천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모두가 실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책 나가는 문제입니다. 드디어 첫 번째 문제. 8일이 이 숫자 중에서 좀 꽂히는 거 있나요? 그림이랑 이을 만한 거 혹시 있나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 81년생입니다. 닭띠입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81년 닭띠고요. 나이가 42입니다. 예, 여러분보다 다 제 아래시죠? 얼굴 보니까 이렇게 연기를 하라고 배웠는데 잘 안 되네요. 자, 이거 큰일 났다. 예. 또 어떤 숫자 혹시 꽂히는 거 있으실까요? 교육혁명. 교육혁명이 어디 있습니까? 17년. 교육혁명 맞습니다. 엄마들 천재시네요. 좀 어려워하실 줄 알았는데. 또 어떤 게 있을까요? 9kg. 9kg. 뛰기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휴직해야 될 정도로 아팠는데요. 몸이 아팠는데 달리고 뇌과학을 사실은 응용해서 루틴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많이 회복이 돼서 지금은 9km까지는 달려요, 한 번에. 근데 체력이 좋은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또 있습니까? 제가 이거 동그라미 위에서부터 나오게 했는데 큰일이네요. 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도 대답해도 돼요? 네, 책을 드려야겠죠? 네. 애가 둘이고 8살고 6살. 이건 드려야겠다. 맞습니다. 이거 그냥 깎게요. 지나가는 건 몰라. 애가 둘이고 얘놈이 이제 첫째, 둘째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보다 훨씬 후배예요. 결혼도 늦게 했어요, 사실은. 겨우 했어요. 얼굴 보시면 아시겠죠? 웃으면 안 될 타이밍이었습니다, 좀. 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아팠습니다. 네, 아픈 기간 7년이고요. 7년 전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너무 있어서 면역 쪽에 이상이 생겨서 사실은 피부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힘들고요. 지금도 가끔은 소화가 안 돼서 구급차를 타기도 했어요. 쓰러지기도 하고. 근데 낫고 있는 중입니다. 자, 또 혹시 있습니까? 하나라도 더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개 없는데. 네, 이제 맞추기 힘드실 거예요. 이거 서울대학교 같죠? 예, 대안성고등학교. 학부모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맞추셨어요. 네, 또 있는데. 네네. 기대를 합니다. 뭐 어떤 거 혹시 있으실까요? 이제 사실은 맞추시기 힘들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14인데요. 14살 때요. 머리를 다쳤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파였어요, 지금. 만져보시게 하시면 불쾌하겠죠? 떡진 것 같아서. 근데 실제로 머리가 파였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사실은 암산으로 5살 때인가, 주산 2급까지 땄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영재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 다음부터는 수 기억을 잘 못해요. 지금도 학교에서 일하는데 지장이 있을 정도로, 기억을 못하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 좀 얘기가 지나쳤는데요. 이 안성고등학교에서 7년 넘게 있으면서 사실은 굉장히 안타까웠던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이 잔다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고, 많이들 자고, 아이들 깨어나려고 열심히도 하고 하다가도 학기 말이 되면 또 힘들어해요. 이거 반복이 되고 학습 어떤 능력 같은 것이 시험 볼 때는 잠깐 올라가는 듯 싶다가도 시험을 보고 나면 망각해서 다시 제자리로 오고, 아이들이 의욕이 없고, 이 문제를 계속 보면서 학습과 뇌과학을 내가 내 삶에 실천해보면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한번 같이 공유해보자, 내가 연구했던 부분을. 그러면서 이제 교장 선생님이 승인해 주셔서 학습 컨설팅 하고 있고, 국어 수업 들어가서는 1학년 지금 하고 있는데 작년 2학년 했고요. 올해 3학년이죠. 그 아이들과 함께 뇌과학적 요소를 접목시켜서 사실은 국어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르치면서 굉장히 한계에 부딪혔어요. 왜냐하면 아이들을 변화시키고 선생님을 변화시킨다고 해도 지금 안성 전역에, 또 이제 대한민국 전역에 퍼져 있는 거는 암기식, 사고방식, 암기식 학습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습 주체 모두 부모님까지 바뀌지 않으면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사실은 같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 강의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데, 근데 저는 너무 기뻐요. 강의비 때문은 아니고 진짜로 애들이 바뀌고 내가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로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하는 거고요. 이건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 찌그러뜨린 놈을 형상화했는데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에 대한 설명을 약간은 들었는데 어떤 강의가 될까요? 또 무슨 말을 할까요? 혹시 예상되는 게 있으십니까? 지금 이 3초 정도 되는 사이에 여러분이 내용을 어쨌든 예측하셨죠. 예측을 하게 되면 우리 머리에서는 여러 가지 지식들, 선행 지식들, 여러분 머리 안에 있는 지식들이 활성화됩니다.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건 사실은 예습이에요. 예습. 그리고 본시학습 들어갔다가 복습은 인출인데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작용을 여러분이 조금 아시고 학습을 이제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아는 척하는 말투죠. 교사 직업병인데요. 사실은 저는 뇌과학자가 아닙니다. 교육학자 그쪽이 아니고요. 뇌과학자가 아니고 교육 실천가입니다. 그러니까 좀 바꿔 말하면 적용점을 알려드리는 사람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보다 훨씬 경력이 딸립니다. 애 키운 경력이 훨씬 딸리고요. 다만 15년, 17년간 학교라는 어떤 지정된 공간에서 본 어떤 경험들이 누적돼 있어서 그것은 조금 얘기를 드릴 뿐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듣다가도 이거 조금 의문스러운데 그러면은 얼마든지 강의를 끊으셔도 좋습니다. 마음껏 해주세요. 예측하고 호기심 유발, 배경지식 활성화가 머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새로운 지식이 하나가 들어올 때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대해서 조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고양이라는 개념이 잡혀 있습니다. 그럼 우리 머릿속에 고양이 그러면 털이 달리고 얼굴이 둥글둥글하고 눈이 뭐 반짝반짝 빛나고 뭐 이렇게 해서 개념을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근데 어떤 사물도 모르다가 개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처음 보는 사람은 고양이라고 부르겠죠? 근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저건 개야 라고 할 때 우리 머릿속에서는 고양이의 개념에서 어떠한 다른 것을 끄집어서 개라는 개념, 차이점으로 만들어냅니다. 그 작용을 하는데 그러면 개라는 어떤 개념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고양이라는 배경 지식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수용도가 높고 장기 기억화가 잘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얘기 드리고 후에 또 연관지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왜 그러는 것일까? 뇌를 보면 보입니다인데요. 사실은 뇌과학의 기초예요. 이 기초에 대해서 조금 아시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참 적용점이 많고 아이들이 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요, 첫 번째는요, 우리 몸이 참 똑똑해요. 우리 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안에다 넣어놓습니다. 그렇죠? 모든 기관이 그렇죠? 남자는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거의 모든 기관이 이 안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안쪽으로 중요한 기관은. 그래서 우리 뇌에서 가장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는 건 조금 부른 명칭이 다를 수도 있는데요. 간뇌입니다. 생명을 관장하고요. 혈액이나 아니면 온도, 뭐 이런 심장 박동 같은 것까지도 조절을 합니다. 여기서 간뇌에서 합니다. 그 다음은 뒤에 있는 소뇌입니다. 여기서 감정을 사실은 주관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사실은 안 중요하게 여기는, 뇌 안에서는 안 중요하게 여기는 기관이 사실은 대뇌예요. 이쪽까지 대뇌 피질인데요. 거기서 학습이 일어나죠. 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건 안에 있는 뇌가 흥분하면 겉에 있는 뇌는 활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사자가 갑자기 와가지고 배를 막 뜯어먹어요. 그럼 혈액이 막 줄줄 새고 있어요. 그러면 공포심을 느낄까요? 안 느낄까요? 느낄 것 같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뜯어먹어본 적은 없는데 사실은 느끼지 못한대요. 잘 공포심은. 왜냐하면 비슷한 예가 뭐냐면 귀신 나오는 영화에서 가장 무서운 장면이 뭔지 생각하시면 돼요. 귀신이 와서 내 배를 막 뜯어먹고 있는 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오기 전에 신체에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숨어있는데 하는데 저기서 귀신이 오는 발소리가 들릴 때 그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소뇌가 흥분되어 있는 거죠. 이쪽이 만약에 이상이 생겨버리면 그런 상황이라면 겉에 있는 뇌나 학습하는 뇌는 활동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은 생명의 이상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간뇌는 좀 차차하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뇌와 대뇌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남자애들은요 싸우는 경우가 많잖아요. 야, 너 이 시간 끝나고 따라와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시간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죠? 소뇌가 흥분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걸 첫 번째로 이해를 하시고요. 두 번째는 아시는데도 또 이렇게 수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실 건데도. 자, 주 발전 시기가요. 뇌는 이제 전편적으로 다 발전하는데 주 발전 시기가 뒤에서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유아기 때는 처음 태어나서 감정이 분화되기 시작해요. 그게 제일 많이 분화가 돼요. 처음에는 배고파, 배불러 뭐 이거에서 시작해서 응애 아니면 뭐 이렇게 했다가 웃다가 나중에는 서러워 뭐 그런 것도 하고 저희 애가 8살인데 이제 그걸 하더라고요. 아빠는 사랑하지만 난 지금 아빠가 꼴 보기 싫어 그러면서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감정이 분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점차 이 위쪽으로 오는데 여기가 운동 영역이에요. 중고등학교 때 발전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막 힘도 생기고 소근육도 발달하고 민감한 일도 어른보다 훨씬 잘하고요. 대단해 보여요. 근데 문제는 논리, 수리 그리고 이제 여기 인화 전두엽이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 자기 통제력이 사실은 발달하면 거기가 이제 발달한다고 그래요. 인화 전두엽에서 자기 통제력이나 메타인지가 발달하는 시기가 고등학교가 시작이에요. 통계적으로 개인차는 있지만. 그래서 이걸만 알아도 아이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많이 하시는 말들 두 부분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안 해요. 그럼 옛날 부모님들은 이놈의 새끼 그랬죠? 그놈의 새끼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왜 의지가 없냐? 노력해야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요걸 보고 생각을 하면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것 때문이요. 이제 이게 제가 찬이라고 힘들었는데, 애가 공부를 막 하다가 발로 컴퓨터를 이제 딱 켜려는 순간에 부모님이 과일을 들고 딱 들어오셨어요. 그러면서 부모님이, 이놈의 새끼, 너 지금 공부 안 하고 게임하려고 그랬지? 시험이 얼마나 남았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아이 안에 어떠한 기억이 사실은 상승되나요? 어떠한 감정이 상승될까요? 억울하다. 나 지금까지 공부했는데. 이런 감정이 있는데 아빠는 엄마가 무서워서 알았어 이러면서 감정이 해소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감정 영역에서 흥분된 기억들이 NLP질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공부 장면에 하면 그 기억이 무의식 안에서라도 떠오르겠죠. 그럼 다시 감정이 흥분돼요. 그럼 여기가 안쪽에 있는 기능이 흥분이 되면 겉에 있는 공부가 안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요, 이거인데요. 시험 보고 나서 이렇게 하는 여자애들이 많다고 그래요. 남자애들은 이런 애는 드문데 속으로는 똑같거든요. 시험 공부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A, B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A라는 부분에서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나는 B 부분에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럼 점수가 잘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럼 나는 난 해도 안 돼. 무기력해. 화가 나. 막 이런 기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사실은 겉에 풀 데는 없어요. 그럼 이것도 또 저장이 돼서 다음에 공부하려고 할 때 충분히 발현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책 중에 그거 있죠? 공부 상처. 그죠? 나는 공부랑 담쌓았다 이런 말 있잖아요. 이 담쌓았다는 말이 사실은 소뇌가 흥분해서 대뇌가 학습할 상태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아이가 절제력이 없어요. 자기관리 능력이 모자라요. 뭐 이런 말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왠지 아시겠죠? 자기 절제를 하는 부분, 초인지적으로 보는 부분이 지금 막 발달 단계에 깨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희도 그랬어요. 그죠? 사실은 충동적이고, 왜냐면 운동 능력이랑 감정은 엄청 풍부한데 통제력이 안 돼요. 또 스스로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어렸을 때 엄마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하고 후에 깨닫잖아요. 그죠? 그게 뇌의 발달 단계랑 적절한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뇌의 기능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요거예요. 가소성. 뇌의 가소성. 그냥 막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저기 40대는 넘으셨죠? 네, 넘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40대 넘어와서 머리가 조금 둔해지거나 아니면 기억이 잘 안 되거나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그러세요? 다들 그러세요? 임신 얘기도 하시고 하시는데 임신은 조금 제쳐두고요. 근데 나이에 따라서는 사실은 머리가 나빠지거나 하지는 않는답니다. 일생 동안 가장 머리가 좋은 때는 40대랑 50대래요. 50대 기억이. 기억이. 근데 이 말씀이 맞기도 해요. 해마에서, 가운데 있는 해마 영역에서 기억을 관장하는데요. 근데 이 해마의 기능이 가장 좋을 때가 청소년기래요. 20대 초랑. 근데 그게 점점 떨어지는 게 사실인데, 초인지적으로 생각하는 것, 전체 숲을 보는 것, 그래서 뇌 전체 가장 활성화된 때는 40, 50대랍니다. 그리고 이 40, 50대라도 얼마든지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면서 뇌는 근육과 달리, 피부와 달리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깨우고 발전할 수 있는 근육이라고 그래요. 네. 아인슈타인이 사실은 가장 머리가 좋을 때는 죽을 때였죠. 죽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죽기 전에 뭐 됐냐면요. 그 미국 대학 칠판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하나, 둘, 셋 하고 이렇게 아고라 형식으로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근데 아인슈타인 실제로 말더듬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저기 처음부터 시작해서 여기 끝까지 되는 수식을 한 번도 안 보고 자기가 계산해가면서 외워서 쓸 수 있었다고 그래요. 아인슈타인 천재죠? 그런데 천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좀 변의 편인데 아인슈타인 뇌가 5% 주름이 져 있으니까 사람은 5%밖에 안 깨우고 사는 거다. 얼마나 우리는 몇 %나 있을까? 우리는 거의 새거일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잘못된 얘기입니다. 사실은 뇌가 그건 어떻게 추론한 거냐면 뇌가 한쪽 부분이 이제 활성화돼 있는 것 순간적으로 보면 그렇대요.
지금은 뇌 공동장치로 통해서 해부하지 않고도 볼 수 있거든요. 천재의 뇌를 들여다보면 한쪽 부분 5% 정도만 쓰이고 나머지는 이렇게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동영상을 보게 되면 시간을 두면 여기저기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5%만 활용하지 않습니다. 아인슈타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네, 나중에 말씀드릴 게 많아서. 근데 제가 뜬금없이 사슴을 놨죠. 꿈을 이룬 사람들의 뇌라는 2009년 한국 과학 추천도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주 신비한 얘기가 나오는데 너무나 매력적인 얘기입니다. 아프리카에 한 종족이 있대요. 종족이 있는데 영양사냥을 하는데 아주 재밌는 방법으로 영양을 사냥합니다. 뭐 활이나 뭐 엄청 뭐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요만한 단도 있죠. 단도를 허리에 차요. 그리고 이제 옷도 굉장히 가볍겠죠? 그분들 의상이 가벼우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요. 그리고 여러 영양대 중에서 한 마리를 골라요. 그래서 두세 명이서 걔를 보고 야 쟤야! 그럼 뛰는 거예요. 그럼 사슴이 영양이 빠를까요? 아니면 사람이 빠를까요? 진화가 어떻게 돼 있을까요? 당연히 영양이 훨씬 빨라요. 영양 태어나자마자 몇 시간 있으면 걷고 하잖아요. 한 2, 3일만 지나면 뛰던데요. 근데 사람은 2, 3년이 지나도 사실은 뛴다는 개념을 하기 힘들어요. 뭐 피하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영양을 막 쫓아가는데 영양이 뛰다가 처음에는 조금 빠르다가 뒤를 이렇게 힘들어서 뒤를 본대요. 그러면 사람은 계속 쫓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한 10번 정도만 하면 실제로 영양 바로 옆에 그 사람이 가도 영양이 지쳐서 못 도망간답니다. 근데 신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당연히 진화는 영양이 훨씬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대뇌 피질의 가소성을 가지고서 자기의 뇌와 신체를 변화시킨 것이죠. 그리고 이게 어디서도 나와요. 전 이거 보면서 되게 웃었는데 이거 많이 보시죠. 나는 몸신이다. 거기서 치매 예방 운동법에서 나온 게 있어요. 전 그거 보면서 재밌다 그랬거든요. 뇌과학에서 하는 얘기 그대로 하니까. 뭐냐면요. 풍선을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배구를 하래요. 그러면 치매가 예방이 되고 실제 치매 환자들도 많이 나아진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이게 사실 뇌의 가소성이에요. 그리고 치매가 왜 걸리는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뇌의 여러 영역 중에서 계속 쓰는 영역만 쓰거든요. 쓰는 사고방식만 쓰거든요. 그러면 안 쓰는 사고방식이나 안 쓰는 기능들은 계속해서 퇴화하게 됩니다. 퇴화하게 되면 그 부분에 혈류가 막히거나 문제가 생겨서 이제 장애가 오는 거죠. 그게 치매인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새끼손가락으로 평소에 배구하거나 이거 쓰는 사람 거의 없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걸로 풍선 놀이를 하면 뇌의 가소성이 깨어나서 그 부분이 활성화돼서 치매 예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평소에 수학적인 사고를 안 하던 사람이면 스토커 같은 것도 굉장히 추천을 하죠. 네. 춤추는 게 아니고요. 네. 네. 이게 기억력하고 치매가 기억력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운동 능력도 있고 감정 능력 치매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 네. 하면은 네네. 이제 우리가 이제 나이를 줘도 기억을 잘 네네. 못해요. 한 30분에 뭐 얘기를 했는데 그걸 딱 잊어먹고 하면 네네네. 자꾸 잊어먹고 이게 심하면 우리 말로 하면 치매에 가깝다. 근데 너도 뭐잖아 치매 걸리겠다 막 이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쵸. 그럼 이걸 하면 그 기억력도 나아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사실은 잘 운행이 안 돼요. 그럼 전체가 사실은 손흔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평소에 안 쓰는 것을 계속해서 개발시켜주면 나머지 부분의 순환도 나아질 수 있죠. 이론적으로는. 그리고 이제 치매도 사실은 감정적인 영역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까 학습 얘기 드렸잖아요. 이 응용범위가 굉장히 넓은데 우리가 뭔가 기억을 못해서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는 거예요.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내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대뇌피질이 잘 안 움직일 수 있어요. 짜증나요. 그쵸. 짜증나요. 근데 저 얼굴 보시면 짜증나요. 아무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손해를 오히려 흥분을 가라앉히면 기억력에 문제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역으로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호응을 많이 해주시니까 좋으네요. 자, 꾸준히 성실히 의지를 가지고 열정적으로 부모님과 선생님들이 제일 학생들에게 많이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게 이루어지기가 힘듭니다. 애들한테 강요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동물의 뇌를 가졌거든요. 우리 동물인 건 맞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정신적인 영역은 그걸 다 빼고 얘기해요. 엄마 나 여기가 아파. 그러면 주물러 줄까? 찜질팩 해줄까 하잖아요. 근데 나 집중이 안 돼. 그러면 동물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이씨 너 의지를 가져 임마. 공부 열심히 임마. 앉아 이렇게. 근데 사실은 육체적인 면, 동물의 면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동물의 면. 갈대밭이 쫙 있어요.
근데 우리는 동물이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갈 때마다 고요하고 바람도 안 불어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기서 싹 움직여요. 그럼 저희가 의지를 가지지 않아도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가죠. 그리고 그것에 주시하게 되죠. 이겁니다. 동물의 뇌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하고 주위의 것들을 계속해서 탐구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동물의 뇌를 잘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현상이에요. 이것을 좀 이해하고 아까 얘기했던 전두엽 쪽에 논리력이나 사고력도 메타인지가 발달하면 내가 이것 중에서 요거에 집중할 거야 하는 힘은 세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당연한 기능에서 부차적인 기능이 오고 있으니까 점점 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동물의 뇌 첫 번째는 이겁니다. 당연한 건데 장기처럼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뇌를. 뇌가 혈액으로 움직이죠. 그죠? 안에 영양분과 산소가 있겠죠.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하셔요, 대부분. 허리가 아파서 꾸부정하거나 숨을 제대로 못 쉬어요, 그러면. 요즘 애들이 허리 많이 아프잖아요. 엎드려서도 많이 자고, 이 게임 때문에 이렇게 자세가 돼 있거든요. 횡격막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집중력이 높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뇌에서 계속해서 고통을 받는 어떤 신호가 계속 올라오면 한 가지 의미 있는 것에 집중하기 힘들겠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고통을 없애고 시작을 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혈액을 조금 프레시해 줄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죠. 이 재밌는 결과인데 그 실험 중에서 겨울에 공부를 하고 시험을 볼 때 애들을 공부를 막 시키면서 환기를 한 그룹은 시키고 쉬는 시간을 시키고 한 그룹은 환기를 안 시킨 거예요. 시험 점수가 2점에서 3점이 차이가 났어요. 이건 확실한 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확실히 산소로 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뇌를 근육처럼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컨설팅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는데 뒤에도 계시는데 컨설팅 할 때도 집중력 훈련을 병행하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시간이 없거나 아이들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집중력 훈련이 별게 아니고요. 아버님 아시죠? 헬스 좀 해보셨죠? 좀 있으신데 그러면 헬스 할 때 한 번에 가서 못하는 사람들은 막 이렇게 하고 하고 집에 와서 한참 안 해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적절한 자극. 내가 100을 들 수 있으면 70, 80에서 멈춰서 몇 세트를 하고 쉬고 쉬는 동안에 어떤 게 이루어지나요? 근육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뇌도 집중력이 그렇게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뭐 할 때? 휴식할 때. 휴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건 환경이랑 휴식인데 휴식을 잡지 않고 피곤한 아이한테 너 임마 너 이번 결과가 뭐야? 막 그러면 이렇게 쪼면서 야 너 빨리 공부부터 해.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그냥 부가적인 거 저 너무 얘기하고 싶어서 쉽게 봐야 되는데 어떤 말씀 휴식 방법으로 아이들이 어떤 걸 제일 많이 하나요? 게임이죠. 근데 사실은 뇌가 생각하기에 게임은 휴식이 절대 아닙니다. 엄청난 노동이에요. 사실 스트레스 곡선으로 보면 공부할 때보다 동영상을 볼 때 더 올라가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휴대폰을 보면서 게임을 했다 하면 그 다음에는 휴식 시간을 충분히 주고 그 다음에 다시 공부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휴식 기간이 생각보다 길어요. 혹시 게임 세대는 아니시죠? 스타크래프트 안 하죠? 저희 세대부터 했나 봐요. 스타크래프트 같은 게임을 오래 하다 보면 하고 나서 책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안에 책에 질럿 같은 게 막 기어가요. 소리도 막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님들 당구 오래 치시면 위에 누우면 이렇게 빨간 거에서 이렇게 돌아다니죠. 이게 왜냐면 뇌가 지금 정보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과거의 정보로 컴퓨터용으로 하면 렉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상영이 되고 있고 지금 정보는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 애들이 생각보다 이런 상태로 공부하는 신용을 해요. 컴퓨터 게임, 이거 휴대폰 게임 굉장히 강렬한데 더. 자, 그리고 이제 요거 아까 얘기 드린 건데 휴대폰이 충전이 되어 있어야 쓸 수 있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휴식을 해야 공부할 수 있는 거다. 가장 먼저 야 공부를 시작하자 하려면 공부부터 하는 게 아니라 올바른 휴식을 세워놓고 충전을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하자. 조금 중간에 말씀드리지만 2시간에 말씀드릴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철학편이고 한 번 더 혹시 원하시면 전 실천편으로 해서 여러 가지 것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깊이는 말씀 못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거는 이건 균형인데요. 밸런스입니다. 밸런스. 뇌가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답답함을 느껴요.
답답함을 느끼면 또 똑같은 얘기가 나오죠. 넌 왜 이렇게 의지가 없어? 노력을 안 하니? 엉덩이 좀 붙이고 앉아봐. 그러는데 당연한 거예요. 뇌가 여러 영역이 있는데 운동 영역이 있고 무슨 영역이 있고 뭐 논리력이 있고 수리력이 있고 막 있는데 언어력이 있고 있는데 여러 영역을 써야 사실은 살잖아요. 하나를 안 쓰고 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정말 치매처럼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는 다양한 영역을 쓰고 싶다. 이게 뭐냐면 갑갑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갑갑해는 근데 어떤 느낌이 들냐면 아까 얘기했던 손해가 흥분한 거기도 해요. 그럼 또 저장이 되겠죠. 그럼 앉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 학습을 끝내는 게 사실은 굉장한 이익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공부를 시작할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떤 양을 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시작을 하는 것 자체가 갑갑함을 줄여줄 수 있겠죠. 그런 방법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몇 분 안 했지만 제 계획은 이렇습니다. 1시간 반 정도는 쉬는 시간 있어도 좋고요. 같이 좀 강의를 하고요. 연수를 하고요. 30분 정도는 우리 좀 얘기 나누면서 힘들었던 거 하면서 저한테서만 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께서도 같이 답하면서 생각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전거를 한번 그려봐 주세요. 거기 이제 있을 텐데. 근데 단 자전거가 그대로 만들면 설계를 하면은 굴러갈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그려주셔야 됩니다. 상품 드립니다. 네. 한번 그려보셔요. 펜이 없으시죠? 펜 가져올게요. 펜 가져. 그걸 생각 못했다. 펜 있으실까요? 근데 제가 생각을 못했다. 어머님 저녁은 드셨어요? 시장하지 않으셔요? 드시면서 하셔요. 참으로 미래지향적인 시간이죠. 현실에서 볼 수 없는 자전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예상하는 거죠. 자전거는 하도 오랜만에. 오늘은 비 와서 못 보셨겠다 하긴. 엄지가 오래돼갖고. 예. 옆분 것도 보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위안을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장원을 뽑겠습니다. 자전거야 미안해. 지금 한 분도 사실은 똑같이는 못 그리겠죠. 그죠? 근데 어머님이 그래도 제일 근접하게 네. 예. 제일 나았다는 뜻이죠. 네. 요걸 한번 그려볼게요. 근데 이거 좀 이상하죠? 왜냐면 펜이 그린 건 아니고요. 자전거를 우리가 태어나서 몇 번 봤을까요? 1000번, 10,000번, 100,000번 뭐 봤을걸요? 근데 우리는 자전거를 그리지 못합니다. 번외편으로 또 딴 얘기 해야지. 자전거 그려봐 하고 저는 조건을 안 줬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애들한테 해보면 정말 재밌는 대답이 많이 와요. 어떤 거냐면 애들이 이 머리 좋은 놈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립니다. 뭔지 알겠죠? 위에서 본 거. 근데 지금 그 시선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뇌를 한쪽으로만 써요 지금. 옆으로만 생각. 네, 옆으로만 생각해요. 심지어는 더 나쁜 놈은 뒤에서 본 걸 이렇게 그리기도 하는데 다르죠, 어른이랑. 네. 우리는 고정화되어 있는 뇌를 사실은 쓰고 있다. 그걸 깨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쵸. 재밌죠? 근데 우선 옆으로 그린 두발 자전거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앞바퀴가 이렇게 있습니다. 철로 이렇게 림이 돼 있고요. 이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틀리셨어요. 바퀴가 이렇게 피자처럼 나눠져 있는 자전거는 없고요. 이게 요렇게
이렇게 엇갈려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무게를 지탱할 수 있다고 하네요. 밖에 하는 거 디테일하게 그려봤고요. 여기서 이제 스틸이 시작이 돼서 핸들바가 위로 올라갑니다. 양쪽으로 해서 뭐 브레이크까지는 안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전거의 주된 디자인은 프레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이아몬드형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는 안장바가 안에서 나올 수 있는 이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구멍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는 뒷바퀴가 이렇게 똑같이 그려져 있고, 앞에는 큰 톱니바퀴, 뒤에는 작은 톱니바퀴, 더 작은 톱니바퀴에서 기어가 있고요. 180도로 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설계하면 자전거가 되겠죠? 그런데 다시 우리는 자전거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많이 본다고 학습이 일어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자, 2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동기예요. 이게 왜 나한테 필요한가? 이걸 외우는 게. 이게 첫 번째고, 저는 있겠죠. 연수 때 나만 그려야지 이런 생각으로 자세히 맡겨요. 2번째는 도식화예요. 난 앞에서부터 뒤로 들어가야겠다. 이 2가지를 할 수 있어야 학습이 제대로 일어나고 장기 기억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학원에서 한 번 배워요. 그리고 또 수업 시간에 배워요. 인터넷 강의를 하거나 또 문제집을 봐요. 그럼 3번 보는 거잖아요. 그럼 우와, 되게 학습 잘 되겠다 했는데 10만 번 봐도 안 돼요. 그러면 의미를 모르고 도식화시키는 방법을 스스로 모르면 제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실제로 이거 인지심리학자 김경일 씨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굉장히 이거 인기가 좋더라고요. 안다는 느낌의 지식은 가짜예요 라는 말을 하는데 맞는 말 같습니다. 그리고 설명하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께 드리는 팁은 물론 자녀의 주체적인 동의하에 어머님이 물어봐 주시는 거예요. 오늘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이 돼요. 그리고 그건 그렇구나 하면서 안에서 캐서 물어보면 그거 자체가 학원이나 문제집보다 더 좋은 복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심각한 게요, 아이들이 다 밤에, 특히 밤에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한다고 이런 원빈 표정을 지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실제로 해본 적이 있는데 야간 자율 하는 애들을 딱 책을 가려요. 공부하는데 지금 본 거 뭐야? 얘기해봐. 인출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심지어 어떤 학생은 자기가 공부하고 있는 과목조차 모릅니다. 이건 뇌의 생존 방법이에요, 사실은. 뭐냐면 낮부터 많은 정보가 왔어요. 그냥 빈 방인데 상자를 계속해서 밀어넣었어요. 그리고 얘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어느 게 장기 기억으로 빠져나갈지 전북 문은 하나도 안 갔어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겠죠? 근데 얘는 혼자서 또 공부하겠다고 책을 밀어넣고 있어요. 그럼 얘는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뇌가. 그래서 뇌가 머리를 쓰는데 뭐냐면 공부하고 있다는 느낌만 줘요. 그리고 머릿속은 사실은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스트레스 정도가 내려가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공부했다는 느낌이 있으니까 집에 가면 나 오늘 2시까지 공부했어. 근데 다음날 인출해보면 뭐였더라? 이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이제 얘기할 게, 수업 시간이 왜 45분이나 50분인지 혹시 아시나요? 구성된 이유를 혹시 아시나요? 네, 맞습니다. 네, 알려주세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20분. 20분 내지 30분이에요. 맞아, 이거 책을 반으로 찢어서 네,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야, 팔 수 있었는데 안 파주시네. 제가 미리 드렸나요? 창의적이십니다. 네. 20분에서 30분이 사실은 수업 내용이에요. 앞뒤로는 사실은 예습하기도 하고 환기도 시키고 하면서 집중력을 끌어올리고요. 밑에서는 내려가는 건데, 사실은 맨 마지막 장면에서 아이들한테 인출하는 연습을 해보게 하는 것, 복습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추천되고 있는 방법. 그래서 수업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뒤에 나오는데 그냥 얘기를 해버릴까요? 아이들 집중력은 하나 의미 있는 대상에 내가 의미를 두고 해석해서 신경을 모을 수 있는 거잖아요. 집중 시간이 몇 분 정도 될까요? 평균적으로. 네, 교장선생님. 5분이요? 교장선생님 연수 들으셨잖아요. 반칙쟁이.
네, 5분이 근데 안 돼요. 그냥 너무 쉬워요. 어떤 주제를 쓰라고 해요. 공부할 주제.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야. 우리 이거에 공부한다. 그리고 초식이 같은 걸 딱 해요. 그리고 애가 이제 딱 뒤집으면서 시작을 하게 해요. 공부를 하다가 딴 생각이 확 나는 거예요. 아, 수학 이거 집합, 블랙 제니, 너무 예뻐. 뭐 이렇게 하면 딴 생각을 해요. 그럼 딱 뒤집어서 보면 그게 이제 집중 시간이거든요. 처음엔 이제 간섭이 좀 있을 수 있는데 나중에 가도 그게 일어난다. 그럼 집중력이 와야 된 거예요. 집중력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한번 해보세요. 2분에서 3분 정도. 근데 그게 굉장히 심각한 학습량을 오는데 뒤에 이제 나오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진짜 예습과 복습은 뭘까? 우리가 앞에서 한 그게 예습입니다. 뭐냐면 이거 명탐정 코난에 나오는 범인입니다. 우리 조카들이 좋아했는데 이거 조금 지났는데 아시긴 아시죠? 이 친구가 처음에 나와서 막 찌르고 뭐 하고 나면은 이 코난이 후에 나와서 얘가 막 뭐 찍어 먹어보고 막 해가지고 뭐 공차가지고 나중에 네가 범인이지 하면서 얘기가 끝나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면 제 조카가 공부를 잘 못하는 애가 있는데 걔가 초등학생인데 이것이 뭐가 단서였고 뭐가 어떻게 됐고를 정확하게 인출해내는 거예요. 이게 뭐 때문에 가능해진 거냐면 첫 장면에서 얘가 나오면서 범인을 안 보여주잖아요. 그럼 머릿속으로 뭐 하게 될까요? 그렇죠. 추리하게 되죠. 예측하게 되죠. 이게 바로 예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잘못 생각하는 게 공부를 한 번 했어요. 또 해요. 근데 생각하면 아는 게 영화 아무리 재밌는 영화라도 3번 보면 그래 3번까지는 재밌겠다. 4번, 3번, 4번, 5번 보면 지루하죠.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져서 안 보게 되잖아요. 멍하게 되잖아요. 근데 왜 수업은 반복 학습을 예습 복습이라고 생각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아이들 집중력이 본시 학습에서 더 떨어지거든요. 그것보다는 애가 사파를 보면서 틀려도 돼요. 틀려도 집중력은 올라갑니다. 틀려도 선행 지식은 활성화됩니다. 그런 다음에 학습하게 하는 연습을 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복습은요, 아까 말씀드린 인출. 말해 보게 하는 것 또는 빈 곳에서 안 보고 쓰게 하는 것. 복습의 개념이 바뀌면 학습이 편해집니다. 아이들 놀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쓰는 방법은 양심, 태도, 누적지라고 해서 제가 지금 1학년들한테 나눠줬어요. 그거 해가지고 국어 애들이 나눠줬는데 국어 시간이 끝난 다음에 끝나기 5분, 10분에서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핵심 단어를 적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수업 시작할 때 그 핵심 단어를 보고 뭐 친구들끼리 말하거나 제가 무작위로 시키면 그 단어를 보고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인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되면 기억량이 학습량이 된 거고 안 되면 사실은 학습량이 좌절된 거죠. 그러면서 다시 교과서 보면서 복습하거나 해야겠죠. 그런 방법을 씁니다. 네,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뇌과학 도서를 통해서 사실 집중력 훈련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허접하긴 하지만 잘 안 보이지만 학습 시간이 있고 하나의 목표 집중력이 있으면 집중력이 로봇처럼 공부 시작했다, 공부 끝났다로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선행지식도 찾고 막 하다가 여기서 최고점을 이루다가 조금씩 떨어져요. 피로도를 느끼면서. 이 구간이 집중력 최고 기간 몰입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아까 이게 이제 20분, 30분인데 아까 우리 아이들 평균 시간이 2분, 3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좀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 밑에 있는 이 곡선이 이거예요. 공부 시작하고 딴 생각하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선행지식하고 딴 생각하고 그럼 이 양이 뭐냐면 어떤 애는 1시간 공부했는데 우리 애는 4시간, 5시간을 공부했는데 시험 점수가 더 안 나왔어. 왜냐면 이게 길어지면 딴 정보랑 간섭도 심해지거든요. 깔끔하게 정보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이 학습의 진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 더우세요? 더우시죠? 에어컨이 있는데 말씀을. 네. 자, 조금 시끄럽겠지만 좀 이따 끌게요. 안 추우세요? 깜짝아, 이거 비싼 거거든요. 어떻게 하죠? 자, 이게 그리고 밑에 있는 게 유명한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입니다.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인데요.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가고 반복되는데요. 자, 배운 지 10분이 있으면 10분이 지나면 60% 정도로 내려가요. 이걸 다시 복습화 시켜주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시 내려가고 그게 이제 1일 있다가 하면 근데 문제는 처음 공부하고
복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1일 지나면 30%, 2일 지나면 거의 20%, 사실은 뭐 20% 밑으로 지나가서 거의 없어진데, 이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은 하나의 오류, 모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끌까요? 창문 열어주시네요. 더우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너무 시끄러워서. 이 오류가 뭐냐면, 처음에 들어올 때 학습량의 100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애들이. 학원에서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간섭이 있고 해서 100을 못 받아들이고 집중력이 약해서 한 40, 30 받아들이면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근데 40, 30이 떨어져서 거의 0이 돼요. 그리고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선생님들이 많이 듣는 정말 얘기가 가슴 아픈 얘기가 뭐냐면, 분명히 가르쳤는데 선생님 안 배웠는데요? 이래요, 애들이. 많이 그래요. 배운 느낌조차 사라진 거예요. 책 펴봐. 그럼 지글씨로 돼 있거든. 어머! 이래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게 사실은 복습을 하지 않아서입니다. 자, 왜 같은 시간 공부했는데 학습량이 다를까? 이제 알겠죠? 이것 때문입니다. 복습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거나 아니면 집중력이 낮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여기 탁자가 있어요. 여기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옆에 탕수육을, 저 탕수육 좋아하거든요. 살쪘잖아요. 랩을 딱 씌워가지고 전혀 냄새도 안 나고 그래요. 밀쳐졌어요? 공부가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왜일까요? 먹어야 되니까. 맞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아무리 안 보고 있다가 하더라도 우리가 인지했잖아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는 과거에 먹었던 기억을 계속해서 재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리 안에 여러 용량이 있으면 반 정도는 이미 그쪽에 가 있는 거예요. 한 30, 40 가지고 우리는 공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안 오르죠. 그래서 탕수육을 치워낼 수 있어야 되는데, 탕수육 같은 것이 또 뭐냐면 침대예요. 공부방이 대부분 아이들만 있잖아요. 근데 딱 이렇게 누워앉아 딱 하려고 하면 옆에 침대가 인지가 돼요. 저기 누우면 개운한데 뭐 이런 느낌이 계속 들어요. 그럼 집중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또 이제 심한 게 휴대폰이죠. 휴대폰으로 애들 별거 다 합니다. 솔직히 어른들도 그러잖아요. 동영상도 보고 뭐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게 어디 있는지 인지만 돼도 사실은 집중력은 떨어져요. 어떤 애가 학습 컨설팅 실제로 하는데 이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번 방학에 하는데 자기는 집중력이 왜 낮은지 모르겠대요. 머리가 나쁜가 보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공부 장면을 제가 옆에서 봤어요. 그리고 상담들 하는데 애가 3분에 한 번씩 전화기를 보고 확인을 해요. 근데 자기는 잘 몰라요. 자기는 몰라요. 그리고 이제 전화기를 좀 집어넣자 그랬더니 애가 살포시 허벅지에 손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가 올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미 집중력이 다 쓰이고 있는데 어떻게 집중력이 나오겠어요? 그죠?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집중력을 빼앗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제거해줘야 되는데 의외의 것이 있어요. 뭐냐면 책이에요, 책. 다른 과목, 공부해야 될 거. 머리 안에서 톡톡 튀어나와요. 특히 시험 때. 고3이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고3이 공부를 많이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많이 한다고 착각해요. 사실은 압박감이나 다른 거 공부해야 되는데 저거 공부해야 되는데 시간은 많은데 그것 때문에 효율성이 낮아져 있고 집중력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결 방법이 뭘까요? 계속해서 떠오른다. 이것도 탕수육이거든요.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제가 사실은 옛날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일을 하거든요. 집중력 있게. 그 요인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이거 아닌데 쓰는 겁니다. 목록을 구체적으로 써놓으면 머리가 안심해요. 뇌가. 이거 잊어버려도 돼. 그럼 안 튀어나오는 지점이 돼요. 심하면 이 일만 해봐도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할 목록을 미리 적어두고 아니면 생각날 때마다 적어두고 그걸 가지고 다니는 연습 하면 굉장히 안정적으로 탕수육을 치울 수 있습니다. 집중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 쓰게 되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참 친구에 약해요. 또래보다 약한데 공부하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야 떡볶이 먹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안 쓴 아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공부해야 돼. 좀 이따. 공부 조금만 해야 되는데 좀만 하다 가자. 떡볶이 먹고 와도 할 수 있잖아. 갈까? 이렇게 돼요. 그죠? 근데 구체적으로 적었어요. 나는 이거 지금 오전에 이걸 마치기로 했거든.
그래서 지금 이거 안 맞추면 나중에 할 수가 없어. 네가 떡볶이 정말 먹고 싶으면 우리 내일 같이 먹거나 아니면 오후 시간에 먹자. 나 그 시간부터는 돼. 그렇게 하면 거절이 명료해지죠. 강력해지죠. 근데 이게 내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면에서도 아이들 유혹이 계속해서 끌어오릅니다. 근데 적어 놓으면 아, 내가 이걸 해야 돼. 이렇게 에너지를 써야 돼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내면 유혹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들이 과연 복습을 하고 있을까? 아까 얘기했던 건데요. 대부분 예습 수업, 문제집, 인터넷 강의 복습하는데 영화 3번, 아까 했던 말이니까 넘어갈게요. 아이들 표정이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수업 중에도. 2번 본 건데도.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완전 학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습과 복습의 진짜 의미를 찾아서 시행하도록 도와주는 게 되겠죠. 네. 조금 이제 심각한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한 2가지 실험이 있습니다. 제임스 홀드랑 피터 밀러인데 이건 원래는 스키너 박스라고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스키너 박스가 뭐냐면 상자 안에 어떤 걸 누르면 쥐를 하나 누르면 먹이가 뚝 떨어지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연히 이렇게 지나가다 쥐가 이렇게 한번 슬쩍 누르는데 먹이가 뚝 떨어져요. 와, 맛있다. 그거 먹고 별 생각 없이 지나가요. 근데 그게 3번, 4번 반복되면 그것이 학습이 되죠. 이게 스키너 박스인데 스키너 박스가 진화돼서 제임스 홀드랑 피터 밀러가 실험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늘 수술한 건데 여기 안에 쾌락중추가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어? 연결돼 있고요. 그리고 버튼이 사실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버튼은 먹이 버튼이고요. 2번째 버튼은 뭐냐면 쾌락중추에 이게 전기 자극이 와가지고 성적인 자극을 느끼는 거예요. 첫 번째 버튼 누르셨을 때는 먹이 나오니까 막 즐겁게 먹겠죠. 2번째 버튼 누르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첫 번째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어요. 쥐가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실험 때문에 동물은 정말로 중독에 약한 존재구나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됐고요. 이게 실제로 인간에게도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이거 혹시 아실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 있는 필라델피아 시라고 그래요. 여기에 아주 값싼 합성 마약이 풀렸대요. 누구나 살 수 있는. $5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여기 보신 분 있죠? 그래서 거리에서 사람들이 좀비처럼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그들이 특별한 어떤 알코올 중독자나 그랬던 심한 사람이나 그런 노숙자들이 아니라 변호사, 총망받던 학자, 여러 가지, 굉장히 사회적 성직자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버튼이 옆에 있으니까 쾌락 버튼을 계속 누르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왜 쾌락 버튼을 한 번 누르지 않고 계속 누르냐? 도파민이요. 성적 호르몬이, 아니면 짜릿한 그 쾌감이 같은 자극에는 점점 역치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강력하게 눌러야 예전만큼의 쾌락을 얻을 수 있어서 중독에 점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다행히 마약은 없지만 문제는 여기 있죠. 휴대폰이었습니다. 휴대폰. 근데 휴대폰에 대해서 접근하시는 방식을 이렇게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정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중독을. 사실은 휴대폰의 재미를 1부터 10까지, 10이 최고의 쾌락이라고 한다면 휴대폰은 2나 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그것이 중독돼서 7이나 8 그 이상의 쾌락, 정말로 진지한 쾌락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시도를 하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당장 나를 중독시킬 수 있고 이 감정에서 회피할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대폰을 찾아요. 시험 근처에서 아이들이 휴대폰을 하고 싶은 욕구가 훨씬 높아집니다. 이유가 뭘까요? 시험에 대한 압박감, 감정을 피해서죠. 그러면 해결책은 휴대폰을 하지 마라, 안 하게 하는 게 아니라 압박감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나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럼 부모님의 언어가 달라지거나 교사의 언어가 달라지거나 하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겠죠. 그리고 이제 야, 휴대폰 하지 마, 몇 시부터 하지 마, 이렇게 언어가 쓰였다면, 근데 한번 지금 실험 하나 해볼게요. 지금부터 거북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 둘, 셋 하면 거북이가 먼저 생각나죠. 뇌는 부정형이 없습니다. 부정형도 긍정으로 받아들여요. 강화가 더 됩니다. 휴대폰 하지 말아야지 하면은 휴대폰 생각이 더 나요. 그럼 뭐냐? 더 큰 쾌락으로 뭐뭐 하자라고 해야 돼요. 야, 너 자전거 타는 거 좋아하잖아? 자전거 타고 와. 너 만화책 좋아하잖아? 만화책 보자. 이걸로 해서 그걸 약간 변형시켜줘서
아이들이 진짜 휴식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중독을 풀어주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중독이 심하면 이거는 사실은 해결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쓰고 있는 방법 중에 보편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래 유튜브 봐. 쇼트가 요즘에 많잖아요. 보는 거 좋은데 하다 보면 눈이 피곤해지잖아. 그럼 눈 감고 호흡 3번만 세. 그러면 사실은 초인지적으로 인지하는 부분이 사실은 깨어나거든요. 다시 뇌의 피로성에서 그 부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쓰기도 해요. 네. 그럼 애들이 네. 유튜브를 많이 보잖아요. 네네네. 요새는 유튜브하고 게임에 네네. 모든 시간을 할애를 하는 거예요. 네네. 게임을 할 때도 네. 시간을 정해주고 이 시간까지만 좋아요. 하고 그 다음에 하지 마 그러면 끝나고 나면 짜증을 내요. 왜 짜증 낼까요? 못하니까. 못하니까요. 근데 그것도 많은데 뇌가 피로해져요. 우선 뇌가 피로해지고요. 두 번째는 감정적으로 게임은 딱 2시간에 끝나는 게임은 참 드물어요. 뭔가 싸다 맞는 느낌 뭐 이런 느낌으로 가기 때문에 자기 아쉬움이 남는데 이미 자기 조절 영역은 사실 굉장히 둔화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도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 배치를 하는데 그거를 부모님이 정해주시는 것보다 사실은 주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습니다. 주체적으로 정하는. 그게 안 돼요. 게임에서는 그게 안 되죠. 어려운 문제예요. 이제 저도 컨설팅 하고 있는데 굉장히 근데 사실은 감정의 감정 깊은 얘기들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풀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뭔가 이제 보편적인 경우에 있고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심각한 실험으로 좀 넘어가서 볼게요. 두 번째 심각한 실험은 옆에다가 똑같은 쥐를 넣어 놓습니다. 근데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하고 먹이통도 있고 얘도 이제 뇌 중추가 있는데 하나가 없어요. 뭐냐면 버튼이 없어요. 그냥 얘가 뭔가를 누르면 같이 먹이를 받아 먹고 얘가 뭐 쾌락 중추를 누르면 같이 쾌락을 느끼는 거예요. 먹이와 쾌락은 긍정적인 보상이에요. 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요. 얘는 한 달 만에 굶어 죽었습니다.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안 죽었어요. 영생. 영생지 아니고요. 2분의 1밖에 못 살았어요. 이 쥐에. 그리고 뇌를 갈라보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굉장히 많이 와 있었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아까 답이 보였는데 이런 동물은 수동적일 때 긍정적 자극이라도 스트레스로 받아들인다.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성적 쾌락이 오거나 자기가 원하지 않을 때 먹이가 오면 스트레스를 받고 주체성을 잃어버릴 때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표가 픽스돼 있어요. 그죠? 아이들이 주체적으로 골라서 듣는다는 느낌은 사실상 있지 않습니다. 학교에 오는데도 아이들은 강제로 온다는 느낌으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는 게 익숙한 이유는요. 왠지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수업을 너무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미 아이들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상태다. 라고 해석하시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조금 후에 나오긴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 할로우의 애착 실험이라고 되게 유명한 실험인데요. 새끼 원숭이한테 하나는 털로 대고 따뜻한 이거 하고 로봇을 주고요. 여기 젖이 나오게 이렇게 한 거예요. 두 번째는 철사로 돼가지고 차가워요. 이 애착 실험을 했는데 이 원숭이 2마리한테 했는데 이 털로 된 이 원숭이한테서 젖을 받아 먹은 원숭이는 감정적으로 절제를 잘하고 나중에 소통을 잘해요. 사회성이 좋아요. 다른 원숭이들이요. 근데 이 철로 된 원숭이한테 젖을 받아 먹은 원숭이는 소통이 잘 안 돼요. 그리고 사회성도 안 하고 막 공격성도 해요. 왠지 이제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뭐부터 달아난다고 했죠? 감정이잖아요. 이때 애착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할로우가 다른 원숭이 실험이 있어요. 이 사람 원숭이를 좋아했나 봐요. 네, 원숭이한테 퍼즐을 주는 거예요. 이런 퍼즐은 아닙니다. 그냥 퍼즐 그리 없어요. 제가 갖다 붙였는데 어떤 퍼즐을 주고요. 원숭이가 따닥따닥 맞추면 첫 번째 원숭이는 따닥따닥 맞추면 재밌어요. 원숭이가 딱 맞춰서 문이 뭐 탁 열리거나 뭐가 되면 와 그러고 막 가요. 두 번째 원숭이는 따닥따닥 어떻게 하다 맞추면 원숭이한테 바나나를 줬어요. 바나나를 줬어요. 그리고 이제 또 하면 또 하겠죠.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온 게요. 그때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몰라서 결론을 못 내는데 원숭이한테 어떤 보상도 하지 않은 그룹의 원숭이들한테는 갈수록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퍼즐 푸는 속도가. 지능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원숭이, 바나나나 어떤 외적 보상을 한 원숭이들은 속력이 안 올라가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명한 실험이 안 됐어요. 근데 실제로 했고 사실 지금 과학자들은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먹을 거를 주면 주체성이 줄어들기 때문이죠. 뇌는 주체적으로 살아날 때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이게 발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을 지능을 높이고 어떻게 보면 발전적인 학습 능력을 가지게 하고 싶다. 그럼 키워드는 뭘까요? 주체성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선물로 드리는 책 해결에 필요한 핵심 철학은 주체성 플러스 루틴이다. 이건 솔직히 뇌과학 책은 아닙니다. 뇌과학적 요소가 있지만 학습과학 책은 아닌데 학습에 대해서 굉장히 과학적으로 다른 책은 맞아요. 여기서 나오는 두 개의 개념이 뭐냐면 성장 마인드셋과 고정 마인드셋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 드리고 싶은 철학의 핵심일 수도 있어요. 모든 학습과학과 맞아떨어집니다. 고정 마인드셋은요, 압정처럼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너는 재능이 이 정도야. 천재는 천재야. 바보는 바보야. 바보는 아무리 노력해도 천재가 되기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장 마인드셋은요, 아니야. 정해져 있지 않아. 나는 지금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어. 재능도 발전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자녀분들이 고정 마인드셋 같다 하면 이건 손 못 들겠죠? 성장 마인드셋 같다.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예, 한번. 그런데 성장 마인드셋이라고 반 아이들에서 많으면 열 몇 명이 손을 들어요. 난 그런 것 같다. 근데 이 말을 하면 확 꺾입니다. 뭐냐면요, 이 둘을 가르는 건 실패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예요. 실패를 하면, 보통 아이들은 실패를 하면 그냥 이 실패의 장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떤 게 있냐면 시험을 봤어요. 매겨요. 결과가 나와요. 그러면 표정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깐 내려도 되나요? 안 되나? 그냥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뭐냐면 내가 무엇에 틀렸고 무엇에 맞았냐에 가장 지능을 많이 써요. 그것에 가장 집중해요. 그럼 문제가 뭐냐면 뭐를 못하냐면 이걸 못합니다. 예, 분석을 못해요. 분석을.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처음에는 마음이 안 좋아요. 많이 틀렸어요. 근데 이걸 통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주목해요. 그리고 이거 개선 방안을 찾아내요. 그래서 아이언맨 1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약간 덕후거든요. 아이언맨 1 보면요, 아이언맨이 처음에 막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기상 위로를 하다가 결로가 돼서 떨어져요. 죽을 뻔해요. 겨우 살아나와서 만약에 고정 마인드셋을 가졌다면 큰일 날 뻔했어. 나 지하실 다시 안 내려가. 절대 안 고칠 거야. 그 근처 안 가. 죽을 뻔했어. 이거잖아요. 실패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했냐면, 물론 이제 허구지만 얘는 맞아. 이거 하면은 어디 결로가 되니까 이거 업그레이드 시켜야겠다라고 아주 자연스럽게 생각이 넘어가요. 성장 마인드셋이 이러한 차이가 있는데 전체 인구의 90% 정도는 고정이라고 해요. 10%는 성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공 요인인 건 다들 짐작하시겠죠. 아마 책을 읽어보시면 더 생각하시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 성장 마인드셋이요, 이 학습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삶의 여러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성장 마인드셋 같나요? 아니면 고정 마인드셋 같나요?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섞여는 있지만. 감사합니다. 그냥 해주시는 말씀인 건 아는데 저는 고정 마인드셋에 사로잡혀서 거의 일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요, 아침마다 글 쓰는 걸 신춘문예 당선돼 보려고 글 쓰는 거를 5년 정도 했어요, 지금. 근데 사실은 신춘문예 당선 나이가 20대 후반이나 30살 초반이거든요. 한참 늦었죠. 그리고 저는 여러 얘기를 하겠지만 아버지 때문에 사실은 그렇다는 걸 알아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수학 영재교육 시키신다고 5살 때인가 주산을 시키셔서 2급인가 땄어요. 굉장히,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기억하는 게 4자리 곱하기 4자리가 암살이 됐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공부 욕심이 많다 보니까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주산도 때리면서 가르치셨지만, 부산에 있는 이제 TMI지만 토성국민학교라고, 우리는 국민학교 세대잖아요. 초등학교 안 나왔잖아요. 토성국민학교 나왔는데 거기 이경규 나오는 명문인데 한 학년이 11개 반 정도 됐어요. 한 반은 우리 인원 많았잖아요. 45명이나 됐어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2등 했거든요, 전교.
괜찮은 거잖아요. 잘했죠. 감사합니다. 그 말 듣고 싶어서 이렇게 TMI로. 그런데 1등은 너무 괴물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올백이에요. 걔는. 거의 어리죠. 올백이에요. 6학년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원래 하나나 2개 틀리고 아빠한테 되게 맞았거든요. 근데 한 번은 3개를 틀린 거예요. 이건 큰일 날 일이에요. 제가 가출을 감행했어요. 가출해가지고 국제시장을 돌아다녔어요. 2시간 걷다가 왔는데, 예, TMI죠. 2시간 걷다가 왔는데, 아빠도 몰라요. 엄마도 몰라요. 2시간 걷다가 왔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음날 맞았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면서 아빠가 하셨던 말이, 그대로 할게요. 야, 이 새끼야. 너는 샘도 없냐, 이 새끼야? 너는 실수라고, 응? 왜 그래, 뭐. 그러면 제 안에는 고정관념이 생겼어요. 2가지 고정관념. 첫 번째는 100점은 완벽한 점수다. 나는 100점에 도달하지 못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수하는 사람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거예요. 제 손가락 보시면 전 물어뜯어가지고 손톱이 굉장히 짧아요. 지금도 가지고 있는. 심리적으로 안 나은 부분이에요. 불쌍하게 갑자기 찍으라고. 예, 그래요. 근데 이 생각이 제 인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저는요, 고백드리자면 대학 때 여자가 좋았어요. 근데 여자가 좋았는데 여자 만나는 걸 무서워했어요. 왜냐하면 시도에서 실수하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난 차이는 고정 마인드셋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 집안도 가난했지만 혼자서 극장을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뮤지컬 보러 가거나 뭐 스키도 당연히 안 타봤고 뭐 여러 가지를 못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만나면 무조건 걸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만나고 싶은데. 얼마나 얘가 꼬인 사람이 됐겠어요?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사실은 제 인생 얘기를 조금 하자면 제가 8년 전 정도에 면역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살이 부어오르고 막 눈에 피가 줄줄 나고 그래서 2년 동안 휴직을 해야 될 정도로 힘들었고요. 안성고에서도 휴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힘들고 막 해서 뭐 거의 뭐 사람 같지 않았어요. 지금은 잘생겼죠? 네. 3분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근데 그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뇌과학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제 자신의 삶을 매일매일 쓰기 시작했어요. 그 양식이 따로 있습니다. 위트 양식이라고 제가 만든 거 있거든요. 학생들한테 쓰는데 그 양식 쓰면서 내가 되게 고정된 삶을 살아왔고 내가 시도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스스로 막고 있구나. 나는 발전하지 못한다고 여기는구나 하고 스스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도를 지금이라도 하나하나 하고 있는데 우선 저는 이게 지금 제일 날씬한 몸이 태어나서 성인이 돼서요. 작년보다 8kg 정도가 빠졌어요. 주위에 간증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뛰지 못한다. 나는 뛸 수 없어. 뛸 수 없는 몸이야. 그리고 난 스포츠 원래 못해라고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니까 시도하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러다 이 아까 그 사슴 얘기 있잖아요. 그 영양 얘기 듣고서 맞아. 사람이 자기 자신을 자기 세대 안에서 진화시킬 수 있어. 엄청난 변화를 이룰 수 있어. 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알게 되고 조금 믿게 되면서 시도를 해서 처음 면역병 걸리고 나서 뛴 거리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200m에서 300m 하니까 심장이 터질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8, 9km를 뛰는 거예요. 제 자신도 느끼고 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신춘문예 글을 쓰는데요. 원고지 160장에서 70장 정도를 쓰는데 처음 걸린 작품 하나 걸리는 시간은 5개월에서 6개월이었어요. 그런데 루틴화를 시키니까 제가 지금 지난주 토요일에 하나를 큰 맥을 잡았는데 3주 정도면 단편 하나를 써요. 그러니까 뇌가 그것에 최적화되는 거예요. 루틴에 대해서도 꼭 얘기 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조금 안 됩니다. 그래서 빨리 그냥 진행을 할게요. 좋습니다. 성장 마인드셋의 발전은요. 근데 주체적 시도 분석 그리고 성공적 경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적 경험을 하면 할수록 성장 마인드셋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주체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아이가 아주 작은 것들을 정하고 그것을 시도해 보시게 하면 좋아요. 다이어트 하면 인생이 변할까요? 성공하면? 그거 너무 유튜브에 많잖아요. 그래서 막 예쁜 몸이 되면 무조건 행복해질 거잖아요. 근데 중간에 기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이어트 시도를 주체적으로 했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삶이 바뀌는 걸 보고 느꼈다. 그것 자체가 변화된 삶을 가져가는 거죠. 다이어트가 직접 다이렉트가 아니라.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원하는 것, 지금 어떤 것도 하면 좋으냐면요. 남자아이들은 팔굽혀펴기 같은 걸 만약에 못한다면 그것으로 시도해서 너 못했는데 한 해를 계속
자극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칭찬해 주면서.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칭찬을 하면 무조건 칭찬이 좋은 게 아니더라고요. 넌 참 머리가 좋아. 이거는 실수하지 않게 만드는 고정 마인드셋이에요. 그쪽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넌 어떻게 이렇게 애가 완벽하니? 막 이렇게 해서 야, 100점 너무 좋아. 아니, 야, 100점 얻었어? 근데 너 이거 이번 시간에 노력하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사회에서 100점 먹어줄까? 알아줄까? 안성고등학교에서 수학 100점 받았어요 하면 사회에서 알아줄까요? 나중에? 전혀 안 알아줍니다. 100점 이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아니, 있죠. 언제서? 101점도 있죠. 102점도 있고 1000점도 있죠. 10만 점도 있죠. 일론 머스크 생각해 보자고요. 일론 머스크의 수학적 계산과 창의력과 기업 경영 능력은 100점일까요? 안성고등학교 점수는 아니죠.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100점일 뿐입니다. 10만 점, 20만 점 될 거예요. 윤리적 점수는 한 20점 되겠죠? 근데 대충 알겠죠? 엄청난 능력을 앞으로 길러내야 사회에서 그 아이가 픽업이 되고 잘 살아가는데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100점에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게 되면 아이는 실수와 실패를 두려워하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으로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요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요거 혹시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걸 가장 사실은 많이 쓰는 도구인데요. 별것도 아닙니다. 문제 해결 과정입니다. 문제를 인지해요. 원인 구체화해요. 구체적 해결책 제시해요. 실행해요. 피드백해요. 이거 다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하지 않아요. 자, 시험 점수가 수학이 30점이 나왔어요. 문제가 생겼죠? 야, 너 점수가 왜 이래? 그럼 대부분 어머님이 야, 옆집에 거기 갔더니 수학 점수 올랐대더라니. 야, 거기 가. 같이 가. 알았지? 그리고 주체적이지 않게 해결책을 제시해요. 근데 여기 뭐가 빠졌나요? 분석이 빠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하면 로또 맞을 확률로 개선이 되지 않아요. 정말 안 돼요. 개선이. 그래서 제가 여기 상담하면서 아이가 한 학원을 다니는데 6년 동안 다녔는데 수학 점수가 30점, 40점이에요.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 누적돼서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더 떨어질까 봐 다니고는 있지만 스스로는 공부 상처가 이만큼 쌓여서 수학 보기도 싫어요. 그래서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지고 와서 야, 틀린 건 괜찮아. 그럴 수 있어. 30점, 40점 괜찮아. 너는 60점, 70점 발전할 수 있는 발전을 찾을 수 있는 거야. 발전점을. 그렇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이가 스스로 분석할 수 있도록 또 혹시 못한다면 같이 분석하도록 하는 게 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1학년 애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야, 부모님이 니네 투자자야. 물론 너희한테 10분의 1도 못 건드지만 투자자야. 네가 투자를 받아서 학원을 다니는 거야. 법적으로 니네는 부모님이 학원비 대줘야 될 이유 1도 없어. 맞잖아요. 부모님한테 사업 계획서처럼 자기 발전 계획서를 분석해서 가지고 와. 지금은 이게 얼마인데 나는 어떤 방법을 쓰면 나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의 투자가 필요하고 어느 기간이 필요해요. 해서 딱 가져오라고. 가져고 가. 그래서 투자를 받아야 돼. 그럼 뭐가 살아나요? 주체적인 힘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나서 부모님한테 학원 수업 들으면서 그게 실패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한 방법이. 근데 그 실패는 굉장히 값져요. 내가 어떤 부분이 부족했구나 하고 초인지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저는 누군가 얘기한 걸 전해드릴 뿐 저는 이런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선생 되고 나서 얘기해요. 저 평고 나와서 문과에서 는 수석했어요. 수능에서는. 근데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인간인지 후에 알았어요. 그 아파트에서 살았는데 어머니랑 아파트 결혼 전에 살았는데 어느 날 아파트에 갔더니 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물이 쫄쫄쫄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샤워기 물이. 저기 수조 청소를 한 번 했던데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좀 뒤졌죠. 뭐 모터도 보고 뭐 옆집도 물어보고 수의실에 전화도 하고 했는데 뭐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무도. 아무 이상 없다는 거예요. 부엌물은 또 잘 나와요. 문제가 뭐지? 막 짜증이 나가지고. 한 2, 3일, 일주일 정도 노력하다가 이유를 못 찾았어요. 그리고 포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어요. 3년 동안. 3년 동안. 우리 엄마도 그렇게 살았어요. 여름에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찬물 받아가지고 쓰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겨울인데 제가 이제 학교에서 끝나기 전이 아니라
12시 정도에 목욕하고 싶으면 엄마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 옛날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전화를 하면 엄마 나 목욕하고 싶어. 진중한 목소리로 하면 엄마가 되게 침울한 목소리로 꼭 해야겠냐? 그러면 엄마 그럼 알았다. 그러고 되게 비장하게 끊으세요. 그럼 엄마는 그때부터 목욕물을 트세요. 그럼 이제 쫄쫄쫄쫄 그러면서 물이 이제 욕조에 차기 시작하면 저는 이제 5시 넘어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겨울엔 또 식어 있어요. 미지근해요. 거기 들어가서 애취하면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3년을 살았어요. 어느 날 여름 아직도 기억을 하는데 그 실제로 제가 동전도 찍어놨어요. 어느 날 여름 머리를 감다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에 보면 홈이 있어요. 홈이 있어요. 이게 동전을 딱 넣으면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엄마 이거 좀 빨리 동전 좀 가져와봐. 동전 가져오라고 해서 그 동전을 제가 찍었는데 동전을 딱 넣고 하면 이게 빡빡할까요? 안 빡빡할까요? 아버님 아시죠? 안 빡빡해요. 안 빡빡해요. 이게 수압이 이게 튀고 있어서 되게 부드러워요. 휴 이렇게 돼요. 에이 그 설마 이러고 이거 하나 때문에 바뀌겠어? 탁 되는데 쏴 기우제 막 지낸 것처럼 막 좋아가지고 엄마 나 너무 좋아. 엄마도 막 춤춰요. 엄마 와 우리 아들 장하다 막 이러고 가다가 한 3분 있다가 멘붕이 왔죠. 우린 3년 동안 과연 뭘 하고 있을까? 근데 뭘 못한 거냐면 분석을 못한 거예요. 이게 왜 안 나올까? 분석을 치밀하게 못한 거예요. 구체적 분석이 있거나 아니면 자기가 혼자 안 됐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그걸 봤으면 되는데 이 바보같이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웃기지만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여기서 맴돌고 있어요. 6년 동안. 그래서 학습 컨설팅의 기본은 문제를 분석해 주는 거. 시험이 끝나면 그것에 대해서 컨설팅하고 얘기하는 것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거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 세상은 기찻길일까요? 오프로드일까요? 기찻길 이론과 오프로드 이론이 미래 진로 인지 모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모형은 선로형 모형, 기찻길 모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어느 대학만 가봐 임마. 선배들 되게 좋아. 어느 기업에 딱 그럼 입사하게 되는 거야. 그럼 너 승진하지? 결혼하지? 또 승진하지? 과장, 부장 승진하지?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학만 가봐? 이 논리야. 그리고 이제 오프로드 이론은 뭐냐면 어떻게 될지 하나도 몰라. 길도 막 바뀌어 있을 수도 있고 몰라. 그러니까 뭘 키워야 될까요? 차의 엔진을 강화하고 바퀴를 강화하고 뭐 여러 가지 걸 강화해야겠죠. 근데 그래서 어디서나 빠져나갈 수 있는 사고력과 초인지 능력 메타인지를 길러야 해. 전체 숲을 볼 수 있어야 돼. 이렇게 기르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이미 20년 전에 선로형은 폐기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가야 성공한다는 주위에 너무 많은 아이들이 사실은 그렇다고 좋은 대학 가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요. 뭐냐면 아이들의 사고력을 길러줄 수 있는 학습 방향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아이스크림 올라오다 보면 무인 가게 보이시죠? 키오스크가 있죠? 가게에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물류센터에 새로 들어오게 된 게 사람이 없는 무인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아마존 쳐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사실 이거 가지고도 1시간 해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물류들을 이동하고 하는데 그것이 로봇으로 되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변화하고 있고 이 아이들이 솔직히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어요. 딱 한 가지만 봐도 아시잖아요. 하이패스 아시죠? 하이패스 사실은 그거 수납원이 있었잖아요. 그거 어떻게 인원이 줄고 있는지도 당연히 아실 거예요. 어른분들. 근데 어린아이들은 인지를 못해요. 이거 있는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권고사직이나 아니면 명예퇴직으로 가고요. 새로 충원한 임원을 적게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비워서 하이패스로 전환시키는 거거든요. 일자리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이것을 어떻게 어떤 직업만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해서 아이들과 부모님, 교사가 모두 다 고민을 하고 그것을 향해서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신도 좋고 수능도 좋지만 그걸 넘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럼 아주 패러다임 시프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건축학과에 가고 싶은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나는 건축학과에 가기 위해서 나는 자소서도 뭐 이렇게 쓰고 뭐 과 세트도 그렇게 받아요. 나는 건축학과에 가고 싶은 이유는 뭐뭐다. 뭐 나는 그걸 가기 위해서 뭐 영어를 몇 점을 올렸고 수학을 몇 점을 올렸고 이런 논리예요.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사실은 대학에서도 원하는 인재가 지금은 아닙니다. 건축학과를 가서 그 다음에 내가 어떤 걸 하고 싶은지 영향력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면서 사고력을 키워야 돼요. 건축학과 가서 나는 노인들, 실버 산업이 앞으로 발전할 건데 노인들이 편리하게 일생 동안 살 수 있는 주택의 모형을 만들고 싶어. 그러면 필요한 사고력이 뭔지가 따로 나와요. 그냥 건축학과는 뻔한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융합되니까 나는 노인들을 위해서 상담하고 그들의 니드를 읽어야 되니까 상담과 인문학 쪽으로 더 소양을 길러야지 해서 그런 도서를 읽고 준비를 해가면 과 세트게 쓰면 굉장히 합격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사고력 위주로 어떤 엔진을 어떻게 키울까를 미리 계획하는 계획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제가 어릴 때 과학동화가 있었습니다. 이건 요즘 건데 옛날에도 과학동화가 나왔어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래서 과학동화를 너무 재밌게 봤는데요. 그 중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컴퓨터가 나중에 컴퓨터를 사람들이 손으로 들고 다닐 거라는 거예요. 아니, 기가 차가지고 야 과학자들 바본가 봐. 뻥을 쳐도 조금 쳐야지. 그러면서 이제 그때 컴퓨터가 이랬거든요. 모니터만 이런 뒤통수 있는 컴퓨터였죠. 이걸 어떻게 손에 들고 다니냐? 말이 되냐?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근데 과학자들이 예언한 게 25년에서 30년 내에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손에는 여러분 앞에는 모두 과학자들이 예언했던 것보다 30배, 40배의 성능이 더 좋은 컴퓨터가 손에 있지요. 칼라로 찢겨지기도 하고. 근데 미래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까지의 30년보다 앞으로의 3년, 5년의 변화가 더 클 거라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미래를 공부하지 않고 학습을 공부하지 않고 아이들 보고 그냥 공부 열심히 해. 외워서 내신 잘 받아. 그럼 돼. 라고 얘기하는 건 죄송하지만 아이들의 한계를 정해놓고 출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지금 밖에는 몇 년 전에 없던 전기 킥보드,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가 마구 다닙니다. 너무나 싼 값이에요. 아까 무인도 드렸죠? 근데 제가 아직 말한 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AI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드론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자율주행도 말씀드리지 않았고 3D 프린터 건축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웨어러블에서 바이오 기기로 전환이 되는데 이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런 정보는 어디서 왔냐면요. UN 미래보고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발췌하셔도 좋습니다. 읽어보시고 책 어느 도서관이나 있고요. 공인된 도서라 제가 관련자도 아니고 얼마든지 찾아보시고 거기서 아이와 함께 그 책을 읽고 토론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학교에 있으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공부를 포기한 무기력 학생들이 많습니다. 학습 컨설팅을 시작한 이유인데요. 그 아이들이 동력을 상실했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상실했어요. 예전처럼 추상적으로 대학 가면 여자들이 줄 선다 애들 안 믿어요. 전 그거 믿고 공부했는데 줄을 안 서더라고요. 애들이 실제로 통용되는 지식을 원해요. 진짜 미래에 통할 것들을 원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면 저 조금 얘기 더 드려도 돼요? 지금 1시간 반에 맞추려고 지금 제가 엄청 달리고 있는데 얘기를 조금만 더 드리면 아이들이 10달을 거세당했죠. 느끼십니까 혹시? 창의적으로 뭐뭐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제가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평택중학교에서 공부 잘하던 제 조카가 또 따로 있거든요. 평택이 제 집성촌이에요. 저희 시족 집성촌이라 조카들이 많은데 지금은 대학생이지만 공부 잘하는 조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 교사로 있었고 그 지금 학생으로 있어서 평소에 잘 못해줘가지고 중학교 2학년 됐을 때 야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 돈도 모았어. 그때 자동차도 스틱으로 있었거든요. 어디든 가고 싶은데 가자. 그리고서 이제 돈 20만 원인가 모아가지고 뒤에 있는 척하면서 가자 그렇게 했는데 뭐 먹고 싶어? 그랬더니 맥도날드 햄버거요. 야, 그 좀 그렇잖아. 오늘 같은 날은. 아, 그럼 뭐 하고 싶어? 그러니까 무슨 말 할게요? PC방 가고 싶어요.
야, 이씨. 야, 서울 가고 막 되게 갈 데 많은데 너 이렇게 할 거야? 이랬더니, PC방 말고는 없는데? 이렇게 하면, 기껏 생각하는 노래방. 그래서, 좀 자극했더니, 서울에 있는 PC방 가고,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막 짜증이 나가지고, 결국에는 평택에 있는 데 갔어요. 그때는. 가가지고, 하루 종일 쓴 돈이 3만 원도 안 돼요. 그러면서, 돈이 문제가 아니야. 전 덜 썼으니까 좋았지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이 진짜 십다가 없구나. 그럼 십다를 어떻게 살리지? 라는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만들고 사실 그것도 조금 공부를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카레를 먹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카레. 카레를 음미하게 한다. 카레가 이제 비유인데요. 강황이 좋다는 뜻이 아니라 자, 카레를 먹으면서 한번 음미해 보는 거예요. 그 카레가 입맛에 맞든 안 맞든. 감자는 나한테 맞는데 당근은 너무 써. 나한테 안 맞아. 강황은 괜찮아. 근데 뭐는 안 맞아. 이러면서 음미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깊숙이 상상해보는 연습을 해서 3번, 4번만 널뛰기 하면 자신의 입맛에 가장 맞는 음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난 당근이랑 뭐가 있는 음식을 먹을 거야. 그렇게 자극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야, 이거 몇 점이고 이거 몇 점이니까 너 이걸로 해가지고 이거 가자. 너 좋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애들도 지금 돈으로 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후회하는 애들이 있어요. 치과 의사가 좋을 것 같죠. 저 평택중학교에서 실제로 시켰습니다. 말 잘 듣는 애들은 한 학년 다 이렇게 하면 많으면 한 2-3명 하는데 치과? 그럼 너 진짜로 카레 먹듯이 가보는 거야. 가서 귀염 방법을 써. 중학교 애들은 되거든요. 가가지고 이렇게 하게 만들어요. 의사 아저씨, 저는 의사가 꿈이고 의사 아저씨가 너무 멋있는데 오늘 여기서 보면 안 돼요. 좀 역겹죠? 죄송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하면 중학생들 귀여워요. 그게 진짜로 먹혀요. 그리고 자기 멋있다는데 돈 많은 치과 의사가 그거 허용 안 할 사람이 없고 점심 저녁까지 사줘요. 심지어는. 처음에 가서 보니까 되게 멋있더래요. 하고 옆에서 예쁜 간호사 언니들이 막 이렇게 잡아주고 땀도 닦아주고 하니까 이러다가 한 20분만 지나면 생각이 바뀌어요. 왠지 아셔요? 치과 의사들은 모두 다 이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손에 든 게 드릴이잖아요. 드릴인데 이거 거울로 이렇게 하고 이제 막으면서 해도 살짝만 잘못하면 혀가 막 튀어나오고 그러면 토마토 주스가 안에 가득해지거든요. 그럼 얼마나 신경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등이 다 아파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웃으면서 밝게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입냄새나요. 그러니까 그리고 늦게까지 이래요. 그걸 보니까 난 하기 싫어요. 근데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카레처럼 너한테 뭐가 많냐? 너한테는 인내심은 있어? 뭐는 있어? 너는 어떤 부분은 끌렸던 거야? 금액이 많은 게 필요했던 거야?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찾아가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내면 동력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번 시험 못 볼 거란 추상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꿈이 되면 자기 내면 동력을 잃지 않고 실제로 의사 되겠다는 애가 솔직히 간호사 됐어요. 근데 만족감이 있고요. 걔는 삶에. 계속해서 추진력을 잃지 않고 무기력한 적이 없고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노동자 하면서 지금 건축하면서 격리하면서 자기 노동자 연극하는데 너무나 재밌게 하고 있어서 자 마지막으로 이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진 구하는 거 어려웠습니다. 이거 혹시 아신 분 있나요? 도서 대출증입니다. 옛날에 봉투처럼 뒤에 끼워져 있었어요. 옛날에는 사서 선생님들이 도서관에서 뭘 했냐면 이 증을 관리하고 봉투를 붙이고 모아가지고 쓰고 책을 진열해 놓고 했어요. 지금은 어떠냐면 사서 선생님들이 하는 일은 책 정리 아닙니다. 그것도 회사에서 해주는 경우가 많고 봉사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 아예 없죠. 혼자서 찍죠. 거의 뭐 하냐면 문화 기획을 담당하고요.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사서라는 이름은 있는데 하는 일이 아예 바뀐 것이죠. 전문가들 얘기합니다. 7년에서 10년 사이에 지금 있는 직업의 70% 이상이 사라지거나 변형됩니다. 그래서 직업, 어떠한 것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은 사실은 힘이 없고요. 사고력을 기르고 미래에 대해서 알고 초점을 맞춰나가는 작업이 끊임없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오셨어요. 처음 이제 부장님께서 얘기하셨던 건 7명이셨는데 2배가 넘게 해서 깜짝 놀라서 놀라고 있는 중이고요. 근데 저는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스티커 처음에 뗄 때 어떻게 떼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부분 이렇게 떼죠.
처음에 튀어나온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고착화되어 있는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학부모님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고요. 처음에 선지자로, 선각자로, 선구자로 생각을 바꾸셔서 아이들과 얘기해 보시고, 이 강의가 혹시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아니고요. 집에 가셔서 사랑입니다. 예, 좋아요, 구독 아니고 집에 가셔서 아니면 그 주위 분들께 얘기해 주셔요. 무료 강의도 좋고 뭐 이 강의 더 나가서 실천 강의도 좋고 다음 편이 있으면 바로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정말로 아이들의 학습을 바꿔 나가서 뭐 명문 정도는 모르겠지만 하나하나의 아이가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 연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